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홍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6세션, 네. 좌장을 맡게 된 임유신입니다. 어, 안보 분야, 이제 군사 분야인데요.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New Role이라는 제목으로 세 분의 발자자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홍재 교수님부터, 예, 어, 인간안보에 대한 내용이죠. 예. 요, 그리고 또 요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간 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뭐 이런 발제를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를 받아서 2년간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또 태국 가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전통 안보, 군사 안보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서 한국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2년 동안 그 연구재단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연구재단에 SDG, ESG와 관련된 어떤 측정과 관련된 인간 안보 개념을 넣어가지고 그러한 것을 측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그 현재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인간 안보와 관련된 위협 이런 것이 있으면서 중견 국가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든가 중견 국가의 의미,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한국의 현재 위치 이런 것을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엄청나게 그 위협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는 그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그 G2라고 하지만 또 다른 중간 선진 국가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자기들의 그 국경을 폐쇄를 하고 또 국가적인 어떤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을 거치고 다극화되고 있다가 지금 또 하나는 각국이 자국 이기적인 자국 중심주의로 흐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국제 질서의 어떤 그 중심을 잡는 국가들이 많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제 정치학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그 안보 환경,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물론 군사적이고 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있지만 군사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위협 이런 것은 상존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감염병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조직 범죄 그리고 핵 안전 문제, 핵 안보의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라든가 또 난민 문제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인류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게 작년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면 어, 코로나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과의 어떤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 일어나는 외교 문제라든가 지금 며칠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한미 이 정상회담을 하러 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일본과의 외교 정상회담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세안과 관련된 문제도, 새로운 어떤 문제가 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ABCD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ABCD 전략을 하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시다시피 가장 뭐랄까 했고 그 컴퓨터나 전자, 디지털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한 매우 성공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데는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약간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 이게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한 선진국에 60개가 있다면 한 40개 이하를 밑도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또 취약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남북한이 지금 강공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들 파워, 중견 국가로서의 인간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과거의 자유적인 어떤 국제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또 중국이 리더십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코비드 19이 일어나면서 많은 국가들은 자기들의 리더십을 포기 내지는 방기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백신 이기주의가 창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3지대랄까 어떤 면에서 동남아시아와 같은 그런 국가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배제되는 형태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3지대, 강대국보다는 제3지대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 가치 그리고 중견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은 지금 방탄소년단, 한류 이런 것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어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세계로 뻗어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인구가 상당히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엄청난 인구가 세계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미들 국가, 미들 스테이트 국가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군사력으로 강압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이나 다른 국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국가를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말했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를 말하는데 그에 비해서 중견 국가라는 개념은
규모가 스몰하고 작다는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가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영향력을 미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또는 좋은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갈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중견 국가라고 본다면 우리 한국은 거기에서 민주주의로 또 성장했고 경제적으로 발전돼 있고 또 한류 문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국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견 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견 국가를 하면서 우리는 외국과의 어떤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지역적 경제 동반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은 중견 국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견 국가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틈새랄까요? 틈새 전략 이런 것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강압적으로 또 군사력을 해주고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말하는데 물론 우리 최근에는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하면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큰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또는 이런 측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포커스를 주는 인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어떤 신뢰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의 영향을 보면 동남아시아는 많은 식민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전도 가지고 있는 경험은 있고 또 어떤 빈곤이라든가 인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서 지금 이제 발전되고는 있겠지만 어떤 인종이나 종교 분쟁, 테러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견 국가로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와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안보 의식 조사, 국민들이 비전통 안보 위협 또는 인간 안보와 관련된 코비드 19과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설문조사도 2021년, 2022년의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어떤 잠재력, 성장력, 또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뭐랄까 외교력이나 또 인간 안보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각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상당히 많은 그 동남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있는 역할과 또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국의 어떤 국격이랄까,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약 문제, 전염병 문제, 인간 어떤 그 거래 문제, 조직 범죄, 테러, 난민 문제 이러한 것이 막 섞여 있는 그러한 그 인간 안보적 위협이 매우 큰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견 국가이고
민주주의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더욱 행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정부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신아시아 구상이라고 해서 어,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러한 정책을 알렸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세안에 진출하는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뉴 서던 팔리시라고 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ABCD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Advance Human Capital, Build Health and Connect Culture and Digitalize ASEAN Infrastructure 해서 동남아시아의 각국에 대해서 어떤 인적 자원을 어떤 선진화를 시키고 또 보건 안보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적 연결성을 강하고 디지털화하는 아시아의 어떤 기여를 한다는 이런 ABCD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천명을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윤석열 정부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ABCD 전략을 가지면서 아세안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ODA라든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물론 펼쳤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ABCD 전략에서 인적 교류를 한다든가 우리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성공을 했는가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인적 자원을 육성시켜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발전된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양적인 지원, 돈의 측면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 인간 개발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인적 교류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에, 그리고 이제 그와 교수님 지금 관련된 한 35분 지나고 네, 있는데요. 예, 네, 마무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양자 간 또 다자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더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인간 교류,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 그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교류를 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그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 또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지금 또 토의 주제는 마지막 또 음, 5시 이후에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두 번째 발표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사님 교수님? 예, 교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국방대학교 박상준 교수입니다. 이 풍광이 되게 아름답죠? 사실은 저 30 기계화 보병사단은 수도 소호를 방어하는 핵심적인 기계화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방혁신과 국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단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사단의 근처에 있는 부대를 강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사단을 해체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이제 다른 어떤 전투력을 배비하고 있으니까 크게는 그건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제가 실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제가 이제 탑픽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유엔사 재활성에 따른 쟁점과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잘 아시죠?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 풍전등화했던 대한민국을 살려냈던, 지켜냈던 것이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이 유엔군 사령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을 잘 지켜오다가 그때 베트남전이라는 주변 상황들이 좀 악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부담이 많이 니까 미국은 이제 철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국 스스로의 어떤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 유엔군 사령부에서 이제 한미연합 사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 위상도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이 이제 전투 사령부 임무에서 현재 정전 관리하고 이제 전시에 만약 상황이 됐을 때는 유엔 회원국들의 어떤 병력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변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쭉 현재 한국의 국력이 많이 높아지면서 평시 작전 통제권, 이제 통상 그걸 이제 정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제 평시라는 의미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우리 현재 군사적으로 말할 때 이제 정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현재 우리 한국과 북한은 현재 전쟁을 현재 정지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정전 상태라고 하는데, 정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군사 주권의 용어를 쓰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대한민국 전환하는 것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권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미국의 위상이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일부 약간 이제 진보 내지는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는 주 목적은 미국이라든가 현재 국제사에서 봤을 때는 이 동아시아 지역이 앞으로 이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 내에서 어떤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이라든가 대중국 위협 같은 경우, 특히 대만 사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어떤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현재 나토와 같은 국가 조직을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유엔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는 유엔 사령부가 재활성화 된다는 의미는 다시 현재 전시 작전 통제권을 지금 이제 한미 연합사에서 이제 연합사령관이 한 축으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연합사령부 주도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작전 통제하는 것을, 전병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남남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죠. 남남 갈등이 뭡니까? 남한 사람들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로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발생될까요? 사실은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자주국방 내지는 우리 국력을 키운다 이런 걸 했었을 때는 남남 갈등보다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는 근거가 됐는데, 지금 남남 갈등을 이루는 것은 현재 자주국방 용어를 쓰면서 현재 미군들 철수 내지는 유엔사 해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유엔사가 재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작전 통제권 자체가 현재 유엔사 내지는 유엔군 사령군이 현재 미군이 하다 보니까 미군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연합사령부 같은 경우도 현재 연합사령부에 있는 참모들만 해도 3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엔사 사령부 참모부는 인원 다 해봤자 꼴랑이야 70명도 안 돼요. 전투 임무를 수행하다 사령부, 특히 전구 사령부는 최소한 300명에서 500명, 많게는 7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해야 전투 임무를 수행할 때 사령부 임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변에서 이야기하고는 유엔군 사령부가 재활성화되게 되면 전투 사령부를 바뀌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또 이런 거죠. 만약에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됐었을 때 백업으로 현재 유엔군 사령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현재 기본적으로 현재 기본 전투 사령부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유엔 참모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되니까, 만에 하나 현재 한미 연합사가 어떤 전투지를 하기가 좀 제한됐을 경우는 유엔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현재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군 사령부의 참모부에 편성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현재 유엔군 사령부에 우리 한국군 참모대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위에서 지금 현재 하나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유엔군 사령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우리가 주재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재국인데 우리가 왜 유엔군 사령부에 참모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봐요. 우리가 그 6.25 정전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는 그 현재 당사자 참석을 못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하겠다, 북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그 실제 그 서명할 때 포함이 안 돼서 그 중국, 북한, 그다음에 유엔사 사령관 이렇게 세 분이 현재 정전협정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또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유엔사 사령부 참모로 우리가 들어가서 유엔군 사령부가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엔군 회원국이었죠, 원래.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의 어떤 작전 통제권을 그때 이양을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다시 그 이제 유엔군 사령부 그 한미연합소로 현재 작전지 통제권이 전환됐던 부분이지, 최초부터 우리가 그 뭡니까 유엔사의 회원군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생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 저희들 같이 있어야 제가 이제 정전 협정할 때 그런 오해 같은 것도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 유엔사 사령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 그 제한이 그 운영이 있을 때 우리 그 한국군 유엔군 사령관이 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사를 만들 때 사실은 이 기본 개념은 버디 개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동 지휘나 공동 참모를 하다는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사령관은 현재 미군이 하게 되면은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작전참모부장을 미군이 하면은 작전참모차장은 한국군이 하는 이런 형태로 됐는데, 이게 사실 상하 개념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본 정신은 두 사람이 협의해서 하는데 다만 모양만 부장 차장의 용어를 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약간 전통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뭐가 있으면은 위에를 올려서 높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사령관, 나는 부사령관, 나는 부지가니까 사령관을 지휘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역량과 재능을 갖췄을 때는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한번 그때 이제 우리 전구 연습을 훈련할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배엘 사령관이 그때 김병관 장군이 부사령관이었는데 그분한테 작전 지휘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거든요. 참고로 그 김병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손자병법의 대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전구 작전지를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그때 배엘 사령관 그랬어요. 아, 한국군 장군 이렇게 뛰어난 분 있는지 몰랐다. 내가 지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구 작전을 잘 지휘하고 그 미래 장차 작전의 준비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현재 유엔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면 경험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도 한국군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짜가 올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는 인물 서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엔사 나중에 부사령관 역할까지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주도적인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의 어떤 재활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군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참모진도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견들을 어필을 하고, 그다음 실제 운영된 작전 개념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이제 유엔사 이제 그 회원국들이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은 그 유엔사의 재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남남 갈등 측면에서 약간 진보나 좌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를 좀 반영해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첫 번째로 현재 문제가 됐던 유엔군 사령부가 현재 그 재활성화가 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작전 통제권이 유엔사로 넘어가서 그 다시 우리 그 한국군의 어떤 그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나 미군에서 통제된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 두 번째로 유엔 사령부는 철저하게 현재 그 전투 지원 사령부로서 병력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전 관리하는 뿐이지 여기가 전투 사령부는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최소한 전투 사령부가 되려면 참모진을 최소한 작게는 500명, 많게는 70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전구 지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모진 참가나 현재 그 지휘부 참석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참모라든가 사령부
진을 편성할 때 참여를 해서 우리 한국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학자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절한 시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가지고 있는 내공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풍광과 함께 멋있는 선글라스까지 끼시면서 또 이렇게 발표하시는 건 학술대 많이 가봤지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발표로 우리 조성구 교수님께서 네, 포괄적 안보와 관련된 정부 역할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 전에 잠깐 우리 예, 박균일 교수님 또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하시죠. 예.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포괄적 안보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개념을 접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안보가 어떻게 확대됐고 제가 연구한 사례 연구 6가지를 제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해나가야 될까 같이 우리 컨퍼런스 우리 세션에서 좋은 의견 나누고 그 다음에 생각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비전투적 요인에 의한 새로운 안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물리적 안보의 개념에서 인터넷 등장과 함께 사이버 안보를 거쳐 이제 포괄적 안보의 시대로 가고 있고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포괄적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고요. 이 PT에서 보시듯이 신석기 시대에 도구의 개발은 이제 시족, 부족 사회를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웃한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안보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는 것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개발한 어떤 무기들,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개발한 어떤 그런 무기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핵무기의 개발은 이제 대량 무기 살살에 모든 열강들이 열을 올리게 되었고 핵무기 개발은 이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 아닌 미소 냉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있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범퍼전으로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국제화를 촉진을 시켰고 여기에 아울러서 항공산업의 발달은 국제화에 포함된 위협 또한 빠르게 속도를 전파시키는 가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협의 개념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안전한 삶 그 자체가 이제 된 것이고 그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 안보에서 인터넷 등장과 함께 사이버 안보 그리고 이제 삶 전체에 미치는 포괄적 안보의 영향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에서 저는 6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후속적인 연구에서 보다 이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생물 무기의 위협, 그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마약 유통.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JMS와 같은 국내에 100개가 넘는 그 사이버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에 취약한 강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그 다음에 인적 유출, 그 다음에 한복, 태권도, 김치와 같은 중국의 역사 왜곡, 즉 문화적 유산의 약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이제 대외 공작기관, 문화교류국의 국내 정치 개입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포괄적 안보의 핵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에 이제 불확실성을 잘 되새겨 보시면은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불확실성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살펴보면은
보건 당국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대응과 관리에 있어서 정보기관의 새로운 임무가 이제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어떤 임무였나 어떤 그런 행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역할은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사망자가 속출하고 백신의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정보력에 근거한 전략 수립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이 이끄는 임무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중요성은 2001년에만 코로나 백신으로 2천만 명을 살렸다라는 연구 결과와 또 지금도 신문지 매체상에 나와 있듯이 코로나 당시에 이제 정부의 국가 채무의 비중이 경제 안보의 개념에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유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 중국 혹은 북한산,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펜타닐의 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북한 이탈 줌이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될 비율 1위가 마약이라는 것은 마약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혹은 또 동남아를 장악하고 있는 마약이 북한산 마약이라는 것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북한 이탈 주민은 통계적으로 통일부 자료에 3만 명이지만 중국 조선족은 한 80만 명 정도 국내에 유입이 되어 있고, 이것은 중국 전체 조선족의 3명 중에 1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제적 외교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마약 수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약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가 개인의 삶을 팔게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제 국가를 이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런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연구들을 제가 좀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보니까 최소한의 이제 비전투적 개념에서 최소한의 현황이라도 파악하려면은 이들을 조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타 학회에서 여쭤보면 과거에 이제 그 신천지 사태 때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앞으로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장에 하려면은 뭐 강한 어떤 그런 정책적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산업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강기동 박사님은 이제 미국 모토로라 사업부에서 최초로 이제 모토로라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국내로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에서는 이 강기동 박사님이 어떤 선구자고 은인의 역할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미국의 모토로라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산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외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돌 가수에서 실력된 어떤 한류 문화가 이제 영화와 드라마를 거치면서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부해야 하는 단계에 도래했다는 것은 한국 문화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한류 문화 현상이 이제 서울을 또 주목받게 하였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첩 당국은 이런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국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산업기술,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이제 현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제 잘 하고 있는 쇼트트랙이나 태권도 등에서 한국의 지도자를 대거 스카우트해가는 인적 자산 유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의 또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어떤 성장에 중국 공산당 산하 사회과학원에서는 한국의 이제 국익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약탈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을 이제 전 세계에 전파하고, 한국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은 이런 어떤 동북 공정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확대 재상생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가지 사례 연구 중에서 마지막은 이제 바로 북한의 어떤 그런 위협입니다. 과거에는 68년에 1.12 사태와 8.582 사건,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이런 사건, 물리적 위협, 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북한의 정보기관이 군부에 있는 정보기관을 정찰총국으로 묶었고, 과거 대외연락부가 문화교류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제 해외 공작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적국, 그다음에 적성국에 대한 정치 개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러시아의 푸틴의 최측근이죠. 군사 용병 기업 설립자인 예부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가 과거부터 미국 정부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북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강한 어떤 민족주의 이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양존하고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양본화된 어떤 공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보다 투명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 문화교류국은 한국 사회의 지배력 자체를 높이는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의 기본 이 학술적인 바탕은 이스턴의 어떤 정치 체계론과 같이 사회 여론이 적극으로 개입되면 이것은 여론이 왜곡이 되고, 그러니까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전략화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뭐 경찰학, 그다음에 이제 경호학 이쪽 분야에서도 대공 수사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2012년 대선에서 이제 국정원의 심리정보교원이 북한의 유리한 사회적 여론에 대응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일반화하고 단정해서 어떤 이런 사법 처리한 것이 많은 연구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례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언론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에릭 슈미드 구글 회장이 NSA, 미국의 시킨트 정보기관이죠. NSA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유국가의 정보기관에서 겪는 딜레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위협 정보,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협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고, 테러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마약 유통, 사이비 종교, 북한의 정치 개입과 같은 위협 정보, 이 위협 정보에 불특정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어떤 이런 가치에서 갈등, 이 갈등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 정보를 더 수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정보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두 가지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입법적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다가갔는데, 먼저 입법적으로는 미국 하원의 조사 결과 16개의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ODNA를 신설하였고, 이것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같은 미국 애국법을 입법화해서 다시는 9.11 테러와 같은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방첩기관인 FBI는 수사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그 실효성을 입증을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방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한국에서 방첩 업무를 어떤 정치적 시각으로 입법한다든지 어떤 효과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한다는 비판도 학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책적 제안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국가 기관을 그러면 우리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은 민간 협력 모델을 어,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려면은 지금 이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많은 어떤 다수 연구에서 학계에서는 이제 경찰은 매우 우수합니다. 한국 경찰은 매우 우수하지만 어떤 포괄적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북한의 문화교류국, 경찰총국을 대응하기에는 국제성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어떤 그런 신분과 비밀성, 은밀성, 그리고 해외 정보 활용 등에서 포괄적 안보를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한국 경찰은 매우 우수하지만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찰력 또한 2배 정도 증원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포괄적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영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민영화 이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이론, 공동화 이론과 경제 환원론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특히나 과거 중동 정책에서 미국의 블랙워터와 같은 PMC의 등장은 새로운 군사 작전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이제 현재 우리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내용 중에서 2013년도에 독일 가전전시회에 출품한 삼성의 올레드 TV를 독일 현지의 산업 스파이에서 탈취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경찰에도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사건의 해결은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고용한 독일 현지 탐정이 해결하게 되면서 탐정의 실효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런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비자금 10조를 국제적인 탐정업체인 인텔리전스 컴퍼니에서 해결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어떤 이런 탐정, 민관 협력 모델에 방점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괄적 안보에 대해서 정보의 역할은 국가기관의 역할이냐, 국가기관의 어떤 이런 역할을 다변화하고 다시 입법화할 것이냐, 아니면 민영화 정책에 맞게 거기에 맞는 민간 기업의 시장 경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학계의 자유로운 논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한 어떤 그런 포괄적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조승훈 교수님 포함해서 또 우리 홍지 교수님, 그다음에 박성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야기. 아니, 우리 조성구 교수님이 이제 포괄 안보의 컴프레hen시브 시큐리티를 엄청나게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 국가의 뭐 역할, 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부와 민간은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역할을 주로 경찰력 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논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경찰. 근데 그러면 국방군 사이드는, 또 다른 기관은 뭐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정부의 역할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경찰학계 뭐 이런 게 보면 어, 국방부도 과거에 군사적인 전통적 안보 위협 플러스 비전통 안보 위협 또는 포괄 안보 위협, 인간 안보 위협에 대해서 군의 역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것을 민간으로 위임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시각을 확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포괄 안보에 대한 대응과 역할, 이것은 갈수록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떤 뭐 연구 주제로 삼아서 뭐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야기를, 안보가 흔들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재단에 이걸 넣었어요. 인간 안보 개념을 넣어서
ESG와 SDG의 어떤 관계, ESG가 SDG에 미치는 것을 인간 안보 개념을 넣어가지고 빠지는 게 없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주제가 포괄 안보, 인간 안보에 또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한두 가지 더, 그 조홍재 박사님 그거 올해 거 될 것 같네요. SDG의 17개 주요 목표가 인간 안보하고 다 관련되니까. 예. 근데 그거 하실 때 이사야 벌린의 그 포지티브 리버티하고 네거티브 리버티 그 소극적 적극적 자유 개념을 조금 넣으시면은 나중에 기술하실 때. 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깜빡했는데 이게 컴프레hen시브 시큐리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컨벤셔널 시큐리티가 전통적 안보가 이제 밀리터리 시큐리티인데 이게 뭐 국가 총동원 개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사회의 분화 발전의 복합성 같은 거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군사 안보로는 국가 안보를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개인의 건강 문제, 이게 뭐, 이런 식품 안전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컴프레hen시브 시큐리티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군사 안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군사 안보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설계하던 게 전통적 안보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컴프레hen시브 시큐리티다. 이게 이제 배경에서 언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유엔 오디시라든지 이제 뭐 이런 마약이나 범죄 같은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컴프레hen시브 시큐리티 개념이 없었는데 요거는 또 다른 스펙트럼이거든요. 아까 사이버 안보는 4세대 전쟁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그 유엔 산하의 유엔 오디시라고 이제 태국에 이제 드라그 크라임만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오디시가. 그게 이제 담당하는 게 트랜스내셔널 트레트, 초국가적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 문제도 이제 그 초국가적 위협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그 북한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 그 북중 국경지대에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바로 그 방출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국경을 라오스 태국 그 이렇게 그, 그 국경을 해가지고 넘어와서 이제 태국이 암암리에 우리나라에 이제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와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초국가적 위협의 문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범주가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안보는 4세대 전쟁 개념에서 나온 거고 또 인간 안보는 국가 안보하고 다른 측면이고 초국가적 위협은 또 국내 안보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하기 때문에 용어가 막 이렇게 막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좋은 것만 쫙 이야기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발산을 하는 거죠, 발산. 그래서 아까 조홍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컴프레hen시브 시큐리티의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군사 안보를 제외하고 경찰만 이야기한다 할 때는 이제 전통 안보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아예 제목에서 뭐 이런 사회 분화에 따른 뭐 포괄적 안보의 등장과 경찰의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확 줄여버리면은 아까 사회 안보나 이런 문화 콘텐츠, 종교 이런 문제가 사회 치안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되니까 군사 문제를 배제하고 그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또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이켜 봤을 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생각했던 어떤 그런 안보의 개념이 코로나와 같은 비전투적 요인으로도 국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연구 문제를 이제 스스로 가졌고요. 그러면은 어떤 이런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불확실성의 반대말은 확실성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탐색적으로 조금씩 이제 살펴보는 어떤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 이 좋은 자리에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을 예측하려면은 정보의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확대하면 또 개인정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또 전체주의적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지적되지 않지만 어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둬두지만 말고 자꾸 공론화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이 좀 학계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